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Q&A 위주로 질의응답을 받을 생각이고, 전에 이제 영상들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들 중에 좀 괜찮았던 댓글. 질문이 2개 정도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슷한 내용인 듯, 살짝 다른 내용인 듯 한 댓글이라서 이제 같이 가지고 왔고요. 원유는 중동에서 전면전이 나지 않는 이상 상승 동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우디가 엄청 감산할 상황인데 70불을 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일 수출을 엄청 지원할 터인데 과연 유가가 오를 여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가 올 가능성도 낮을 거고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는 원유에 대한 어떤 좋은 칼럼이 있으면 그거를 해석해서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포트를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일단 프루팅에는 조만간 제 어떤 해석적인 부분, 다른 기타 좋은 걸 찾아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주관해서 제대로 한번 원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만 그게 뭐 언제 발행될지는 뭐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조만간 원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유가의 방향을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모두 다 이끌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원유에 대해서 특히 실물 시장에 되게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물 시장에서 계속 재고가 타이트한 신호가 나타나고, 뭐 글로벌 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수요가 그래도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도 가격이 계속 안 받쳐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모멘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분들도. 가격이 계속 횡보하고 계속 뭐 65불에서 뭐 80불, 뭐 아니면 70불에서 90불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보는 원유 시장의 지금까지의 큰 문제, 그러니까 왜 원유 시장이 뭐 90불에서 70불 레인지에서 계속 갇혀 있었냐, 하물며 진짜로 빠질 때는 65불까지 내려가 있었냐, 그리고 지금은 9불 뭐 이렇잖아요. 물론 그거를 65불 내려갔던 그 월물로 하면 최소한 1불 정도의 그 백어데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 생각하면 70불이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롤오버된 가격으로 하면 이제 뭐 69불 뭐 이렇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가격이 계속 갇혀 있었던 거에는 페이퍼 시장의 문제도 컸지만, 정말로 뭐 헤지펀드나 이런 투기 세력에서 자꾸 페이퍼 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조작하기가 좋아요. 페이퍼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자꾸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털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원유를 하는 수요가 실제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올해 중반까지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뭐 올해 들어서 사우디만 감산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우디만 감산한 게 아니라 리비아도 심지어 문제가 있었고, 브라질도 그 생산량이 조금 줄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펙이 저렇게 감산을 계속 한다고 하고 하는데 왜 가격이 지금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고 올라도 다시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냐에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중국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수요 때문에. 네, 중국의 수요가 정말 좀 없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유에 최근 들어, 특히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나름 올해 중반부터 굉장히 불리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의 수요가 많이 줄었던 게 반등하는 그런 반전 모멘텀이 조금씩 저는 보이고 있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수요가 제일 많이 준 게, 많은 분들은 얼핏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전기차가, 중국은 전기차를 엄청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은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 서방 언론이나 보면은 보통 전기차의 세일즈 규모를 많이 얘기해요. 중국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 세일즈 규모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세일즈 규모라고 보면 뭐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번 연도에 판매된 비중이 막 전체 차량 중에 막 몇십 프로다, 뭐 40%다, 50%다, 뭐 6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꼭, 나 말고는 다 전기차 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원하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원유에 대한 그 수요를 줄이는지를 보려면, 판매의 퍼센티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 전기차가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잘못된 게 신규 판매가 전체 차량 판매의 몇십 프로를 차지했다가 아니라 총 중국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의 누적 대수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 합산거리와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네.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야겠죠. 실제 중국의 전기차로 인해서 300만 배럴이, 500만 배럴이 일당 전 세계로 치면 이게 뭐 지금 덜 쓰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차량의 퍼센티지가 아니고 누적 운행 중에, 그리고 실제 운행 적산 마일리지를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딥하게 리서치한 곳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의 그 전기차로 인한 원유의 수요의 감소는 총 누적으로 적산으로 했을 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올해 얘기가 아니라 총 누적 했을 시, 그래봤자 하루에 130만 배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3만 배럴인가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중국에 뭐 전기차가 엄청 하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도 더 많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봐도 그 단순히 기름 넣는 것만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모든 공장을 돌리는데 다 기름이 그렇죠, 어디든 그렇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텐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기차의 타이어는 일반 자동차의 타이어보다 훨씬 더 그 다른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름이 그 60만 배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이런 거에서 뭐 그것도 빼고 뭐도 빼고 이렇게 되면 막상 전기차를 만들려면 어쨌든 타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그나마 원유의 수요를 좀 줄이는 게 기껏해야 하루에 130만 배럴이었는데 거기서 이거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된다 그래도 그들은 이미 기름차를 그런다고 폐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컨차 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서서하게 변화가 되고 있지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뭐 그리고 나서 화학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실제 중국은 이제 공장형 트럭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리플레이스하고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그럼 중국에서 어디서 원유가 제일 줄었냐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 수요에서 그만큼 지금 중국이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실제로 경제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지금도 수치는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급감을 한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그렇죠. 경제 불황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쟁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왜냐면 70년대하고 다르게 70년대는 이란의 뒤에 사우디도 있었고 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다 이란과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우디나 이란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 전혀 같은 편도 아니고 절대 이런 분쟁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 그래도 지금 사우디나 이런 데가 상공을 막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 돌아가지고 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전쟁이 정말로 더 격화될 위험가 있고 그거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겠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약간 도박하듯이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구조적인 것과 왜 그럼 지금 타이밍이냐, 왜 원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냐라는 거는 저는 이미 중국이 그런 그 원유 실물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올해 한 중반쯤부터 조금씩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진짜로 시진핑하고 당국에서 하겠다라는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소비에 대한 진작을 시키는 건데 다른 원자재에 대한 확신은 잘 없거든요 아직은. 뭐 구리가 됐든지 어떤 니켈이 됐든지 철강이 됐든지 그런 산업용 금속에 대한 거는
진짜로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게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좋게 보지만 그렇게 확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유의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기존에 계속 트래킹하고 했던 거에서 따라서 보자면 이런 중국의 턴어라운드하고 겹쳐지고 거기에 얹혀지는 엄청난 부양책은 분명히 소비의 진작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제조 뭐 이런 게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나에는 직관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어느 원자재보다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될 게 사실은 에너지다. 이스라엘이 뭐 정유시설을 타격을 안 하기로 했단다, 뭐 어쩐다, 이런 걸로 자꾸 뭐 하루에 막 5% 빠졌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주 긴 관점으로 보면 2050년까지, 2030년까지 뭐 실제로 미국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원유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목표로 하는 진짜 그린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캐펙스 투자 금액과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 이 갭차가 엄청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그린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네. 비해선 적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트럼프는 물론 마음껏 더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줄 텐데 미국의 기업들 자체가 특히 그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그거에 동의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캐펙스를 당장 크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기업들의 주주들이 캐펙스를 지금까지 정유 주주들이 겪어온 게 2014년 셰일 혁명 때, 200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 진짜 이 정유 주주들은 온갖 고통을 진짜 약간 세디스트처럼 겪어오면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막 뭐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부채 건전해지고 조금 뭐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근데 정치인들은 늘 이상한 얘기 하죠. 아, 요거는 뒤에 질문하고 겹쳐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으로 하시죠. 다음 질문으로. 네네. 저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일 아마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라서 제가 아까 같이 띄워드렸던 건데. 요거는 좋네요. 저 사우디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예비 생산량이 충분하다. 마스터라고 하시니까 참 어색해요. 늘 공급이 타이트하다 하셔서 사우디도 그렇지만 다른 2번은 아마 제가 다룬 내용인 것 같아서 2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드릴 이 문제도 제가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디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예비 생산량이 충분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비 캐파가 아마 사우디나 오펙 중심, 특히 사우디는 남아있다라고 보죠. 실제 남아있을 거고. 근데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제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오펙이 엄청나게 가격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고 가격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레토릭을 그러니까 2014년이나 20년처럼 엄청난 공급을 막 할 거다. 이런 레토릭을 주장하는 특히 미국의 좌파적인 이제 이런 쪽이나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선에서 그런 막 어떤 증산을 일으켜서 내가 마켓 시어를 먹을 거야 막 이런 선에서 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사우디가 자기가 캐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결국 중국이 됐던 뭐 전쟁이 됐던 어떤 이유든 실제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과정이 왔을 때 과연 사우디가 정말 굉장히 뭐 자기네가 이제 그렇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족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이란이 당장 전쟁을 일으켜서 뭐 어쩌고 하면 대충 정말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최대 이란이 전면전하고 하면 200만 배럴 정도 차질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오펙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이미 연말부터는 조금씩 증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맞춰가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0만 배럴 데피시 비는 거에 대해서는 일간 200만 배럴에 대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결국에 까봤더니 문제는 중국이었어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압력이 계속 핵심 있었고. 모멘텀은 그렇죠, 중국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서브-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건 사실은 중국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수요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중국은 진짜로 아니 한솔 씨 같아도 만약에 한국이 코로나라고 락다운을 그렇게 오래 봐 1년, 2년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지원금도 안 주면 못 살죠.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정책을 펼쳐서 중국 입장에서 뭐 어떤 자산 버블이나 그런 거를 구조조정을 원래 2015년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과정이니까 뭐 레이달리오 같은 분은 그걸 가지고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너무 극심했죠, 그런 게. 근데 그만큼 중국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진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빌리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시장은 중국이 진짜로 푸는 규모를 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에 또 네, 올려주신 네, 좀-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또 유가 관련 질문인데 최근 유가에 대한 내러티브 또는 펀더멘탈과는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실물 시장보다 페이퍼 시장의 규모가 더 크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보시는 전망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퍼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금속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귀금속 시장도 이번에 본격적인 불마켓 어떤 지난 장기간 이어진 컨솔리데이션을 깨고 나타나는 불마켓이 있기 전까지는 네. 계속 뭐 IBA 딜러들이 페이퍼를 통해서 뭐 이제 그게 굉장히 가능했거든요. 페이퍼를 통해서 숏을 치면 가격이 막 묶여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한번 진짜 이제 그거는 어떤 실물의 강력한 수요가 일어나든지 실물단에서 어떤 아주 강력한 제가 말하는 어떤 드라이브가 진짜 일어날 때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 저희 이제 투자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선 그런 변동성에서 오히려 제가 눈여겨봤던 원유 기업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더 담아야 되는 기회지 그 변동성에서 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도 방금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중국이 뭔가 이제 경제 뭐 한다 하면은 보통은 아까 산업용 금속 말씀하셨듯이 걔네들도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걔네들한테는 확신이 없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는 네. 진짜로 소비의 포커스가 좀 맞춰졌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중국에 왜 제가 중국에서도 원래 바닥일 때부터 투자를 소비 쪽에 대한 소비 관련 그러니까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다 네. 소비 관련주란 말이에요. 네. 알리바바가 됐든 알리바바, 뭐 징둥이 네네. 됐든 그런 데에만 투자를 했냐면 그런 게 또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왜냐면 중국이 이번에는 부양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부동산 뭐 건설 살려가지고 부동산 때려 지어가지고 뭐 어떤 GDP를 끌어올리고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안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부동산을 막 건설 때려 지어서 자꾸 부동산 막 아파트 짓다 보면은 당연히 건설 인력 필요하고 고용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땅값 올리고 아파트값 올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한 게 중국이에요. 공동부유 얘기 뭐 이런 게 애초에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게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게 약간 한국식의 그런 부동산 문제가 중국이 더 한국보다 훨씬 심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건데 여기서 다시 부양을 하겠다고 부동산이 더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정책들은 나와요. 보니까 부동산 지금 규제도 다 풀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심지어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안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은 그걸로 인해서 할 거다라는 건 아닌 거죠. 유지고 추가적인 그런 건 그렇죠,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원유 쪽이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중국이 원래 그러면 잘하는 게 싸게 만들어서 수출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네. 전기차. 맞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사람들이 어포더블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만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진짜로. 테슬라 같은 거 엄청 비싸잖아요. 아무튼 뭐 쩍하면 1억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를 정말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에 엄청 집중을 했죠, 또. 그래, 빨리 또 수출을 찍어서, 그게 23년에 집중하고 22년 막 집중했던 게, 그렇게 또 막 물건 잔뜩 싸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서 우리가 좀 경제 위기를 타개해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 이런 데들이 다 어떻게 하죠? 규제. 네, 규제하고 관세 뭐 어떻게 물리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서방 정치인들의 생각이, 이게 제가 또 조금 딴 얘기로 세긴 하는데, 서양권 정치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하냐면, 자기들이 그린 에너지를 달성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린 에너지를 달성하고 싶으면 값싸게 그린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거는 중국한테도 피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권한테 훨씬 더 큰 피해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로 인해서 훨씬 비싼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까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유지되면? 많이 안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린 에너지는 뭐 몇 년까지 멈추게. 그러니 저는 원유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구조적으로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수출, 우리가 진짜 값싸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전기차 탈 수 있게 유럽이든 뭐든 막 이렇게 했는데 차 기술도 엄청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안 받아주고. 그쵸?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중국은 서양권의 모델 있잖아요. 돈 줘가지고 소비 진작시키고. 미국이 딱 그거잖아요. 네. 돈을 뿌려서, 허공에서 찍은 다음에 뿌려서 그거를 민간한테 다 나눠줘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정말 저축을 안 해요. 소비다 보니까 그거를 막 써서, 그죠? 그걸 써서 이제 GDP가 높게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엄청 안 좋게 나오지만 중국인들은 애초에 서양권하고는 다르게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동양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불안함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지, 미국인들처럼 정말 저축이 하나도 없는데 소비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축을 한 돈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끌어낼 어떤 중국의 그런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 수준은 결국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어쩔 수 없이 서양 웨스턴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도 그거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부양시킬 그런 어떤 행동을 약간은 서방 경제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차례였거든요, 이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럼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과거처럼 뭐 어떤 막 그런 원자재의 상승은 정말로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소비가 실제 일어나는 게 확인되고 좀 턴어라운드 됐을 때 정말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원자재들도 워낙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으로는 네, 일부 노출하는 건 전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좀 넘어가서 이제 산업용 금속 나왔으니까 귀금속. 은이 엄청 갔더라고요. 네? 은이 엄청 은 뛰었다고. 얘기하시면은 저 그 질문은 패스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 마음이 아픈데. 그 질문은 패스해 주시면. 은, 귀금속의 급격한 상승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패스해 주시죠, 그 질문. 장난이고, 네. 제가 저희 오레스 고객들한테도 죄송한 게, 정말 쌀 때 샀잖아요. 정말 쌀 때 샀는데, 저는 좀 너무 조심해서 너무 저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될 때 좀 못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귀금속의 일시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한 20% 정도? 금으로 치면 20%에서 30%, 그러니까 2100에서 200가량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사실은.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금 기준으로 한 20%는 어쨌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은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던 거는 은에 대한 레버리지 포지션, 맞아요. 금보다도 은에 대한 레버리지 맞아요. 포지션, 그리고 은광주 중에 굉장히 제일 잘 가는, 제가 아주 기업 가치 평가도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저는 진짜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놓고 보니 제가 고른 기업이 제일 잘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안정적, 제일 잘 가요. 아무튼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금보다 은에 대한 포지션이 많았는데 은은 보통 사이클의 후반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금이 먼저 뛰면 이렇게 금이 어떤 고점을 테스트하고 이럴 때 그때 마지막에 은이 팡팡팡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보는 지금 그 레벨은 다 왔어요 사실. 이게 뭐 그 레벨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더 갔다가 모르겠어요.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정말 뭐 2011년이나 과거의 은이나 이런 게 한번 쏘면 귀금속은 한번 쏘면 또 막 2배를 막 직진으로 막 가고 그래요. 귀금속이.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고객 자산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데 근데 일부만 팔 걸 그랬어요. 그게 불안한데 일부만 팔 걸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만약에 이게 다만 제가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잘못 봤다라는 게 확실하게 제가 확인이 된다면. 근데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단기 조정이 제가 보는 매크로 경제 상황과 뭐 하면 저는 꽤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고 그런 조정은 안 나타나겠다라는 걸 어떤 확신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 오레셋에서 계산해 보니까 대신 그걸로 만든 현금 가지고 장기채 숏도 해서 수익이 장기채 숏도 레버리지 하고 해서 수익이 난 게 있어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해서 수익률을 전체 본 거. 포트로 치자면 수익을 좀 놓친 거는 전체 포트로 치면 한 2% 조금 넘더라고요. 2%. 전체 포트.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개별 종목으로 치면 되게 큰데 크다기보다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가니까 특히 은광주나 막 금광주 이런 거 제가 선택한 것들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저도 일단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서 지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르겠는데 큰 조정 나름 20%에서 25% 금이 네. 그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저는 자꾸 강해 보여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겠으니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